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의 조은진입니다. 자, 먼저 챕터 1 보시면요. 식품위생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1번에 식품위생 일반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에서는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면요. 식품위생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위의 요소 이런 것들을 주로 묶고 있으니까요. 유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파헤치기에서요. 밑줄, 위에 요소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개념, 위에 요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 일반 파트에서 괄호 1번의 식품위생의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번 동그라미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려진 정의고요. 2번 동그라미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상에서의 정의입니다. 자, WHO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2번 동그라미에 식품위생법상에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시면 WHO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요. 1번이죠. 땡땡 뒤에 보시면요. 식품의 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단계죠. 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그 다음 뒤에 밑줄 칠게요.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 즉, 이거는요. 처음 그 식품이 만들어지는 처음 첫 과정부터 최종 소비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섭취하는 게 최종 소비니까요. 최종 소비까지를 의미한다. 해서 그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요 세 가지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식품위생법에서 내린 정의 한번 보시면요. 초록글씨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 5개 동그라미 칠 거예요. 식품, 그 다음에 용기, 뭐 식품 첨가물도 들어가 있고요. 용기, 포장,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있어요? 기구도 있죠. 제가 순서를 막 뒤죽박죽 했네요. 식품, 그 다음 식품 첨가물, 그 다음 기구, 용기, 포장. 요 5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요거는 한마디로 식품하고 식품 자체도 들어가고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라고 밑줄을 딱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서 내린 정의고요.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WHO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식품위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괄호 2번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 점이 아니라 첫 번째 줄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거기다가 하나 밑줄 칠게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그리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국민보건 향상, 건강도 증진시키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거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질적 향상부터 목적까지 밑줄 쳐주시면 돼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식품위생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요. 오른쪽 날개에 알아두기 한번 보시면 식품위생의 뜻 해가지고 35회 때 한번 나왔던 겁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뜻은 식품 건전성이에요. 식품위생이라는 뜻은 식품 건전성에다 밑줄을 딱 쳐주시고 그 아래 보면은 영국, 미국, 장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영국에서는요. 식품위생을 어떤 영어로 쓰냐 하면 푸드 하이진이라고 써요. 여기 하이진은 뭐 위생이다, 보건, 뭐 청결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고 미국에서는 또 푸드, 세니테이션이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하이진, 세니테이션 다른 말을 쓰고 있죠. 이거는 뭐 위생 시설, 뭐 위생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영국과 미국이 다른 걸 쓰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동양에서는 누가 이야기를 먼저 했냐? 장자예요. 장자. 장자라는 분이 위생이란 개념, 용어를 위생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장자, 위생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괄호 3번에 그렇다면 식품의 위해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네, 무려 뭐 6번이나 위에 요소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쭈루룩 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쭉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뭐라고 돼 있죠? 위의 요소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1번 동그라미 보시면 내인성이고요. 2번 동그라미는 외인성, 3번은 유기성이에요. 자, 얘네들은요.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요. 얘네들을 반드시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내인성 그러면은 구분해 주는 거죠. 내인성은요, 식품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식품 자체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함유까지 밑줄. 자, 식품 자체에 들어있다라는 거는 식품 원재료의 본래 성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분에 유해나 유독한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위의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자, 자연독과 생리작용 성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연독은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는데 동물성 자연독의 대표적인 거는 보거독과 같은 것들이에요. 보거독, 폐류독, 그 다음에 시구아테라독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밑줄 해놓으시고 식물성의 대표적인 것들은 버섯독, 독버섯이죠. 시안배당체, 그 다음에 식물성 알칼로이드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얘네들은 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생리작용 성분은 뭐 식이성 알레르겐이라든가 항비타민 물질, 항효소성 물질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동그라미는 외인성이죠. 외부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지 않으나 그 뒤에 밑줄 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오염 혼입된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염 혼입에다가 밑줄을 쳐두시고 식품의 위의 요소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외인성이에요. 외인성. 외인성. 요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있어요?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처럼 외부로부터 유입이 된 유해, 유독물질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혼입되거나 오염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기억해 보시면 생물학적 해가지고 땡땡 뒤에 밑줄 칠게요. 식중독균, 그 다음에 경구 감염병 균,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 기생충 이런 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 밑줄 쫙 쳐놓으시고 화학적인 것은 방사성 물질, 유해 첨가물들, 잔류 농약, 포장재, 용기 용출물 용기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외인성 물질 중에서 화학적인 것들입니다. 밑줄 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유기성이 나와 있는데요. 유기성 그러면 얘는 다른 표현으로는 유인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뭐 교재 보시거나 했을 때 유인성이란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위의 물질 중에서 유기성을 의미하는 거구나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땡땡 뒤에 밑줄 칠게요. 이건요. 식품의 제조, 가공, 운반, 저장 이런 과정 중에 유해 물질이 생성되거나 처음엔 없었어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생겨나거나 내가 먹고 나서 내 몸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생성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거 괄호 안에 들어있죠.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나이트로사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밑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대표 예냐?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는데 타잖아요. 고기가 탔을 때 이런 거 육류가 탔을 때가 대표적인 유기성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죠. 육류가 탔을 때. 그러니까 탄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발암 물질 들어있고 해가지고 태우지 않으셔야 돼요. 즉,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저장, 유통되는 과정에서 윤리적이 왜 나오니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에 의해서 그 식품 중에 유독물질이 생성돼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병해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기성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괄호 4번에 위생적인 식품 취급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1번 동그라미는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자, 간단하게 쭉쭉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기억 보시면은 그 식품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이라든가 포장실, 제조 가공실 전부 다 어때야 돼요? 내부는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내부는 청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 보관, 운반, 진열할 때는요.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거기다 밑줄.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 하고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시옷 한번 밑줄 칠게요. 시옷, 식품 저장고에는 해충을 방지하고 동물 사육 금지입니다. 내가 너무 예뻐하더라도 쥐를 쫓자 해서 고양이 키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까지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채소 같은 경우는 채소는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씻는다. 밑줄 쳐놓으시고 5회 이상. 예, 가정에서도 지켜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채소, 육류, 어류순으로 씻어야 돼요. 예, 비린 거 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소, 육류, 어류순까지 밑줄. 그 다음 지읒, 식품에 이물질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해야 합니다. 밀봉한다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치읓에 유지식품입니다. 유지류들이죠. 유지식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뒤에 밑줄 칠게요. 일광을 차단하고 저온 보관. 냉암소죠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개인위생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되는데 네, 역성 비누를 이용해서 합니다. 역성 비누 밑줄. 손톱은 짧아야 돼요. 이렇게 봐가지고 손톱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손톱이 손 사이로 끼고 올라오면 안 돼요. 자, 손톱은 짧게. 그 다음 디귿에 화농성 질환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각각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조리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밑줄. 그 다음 위생복과 위생모, 마스크 등 착용 밑줄. 네, 이게 위생사분들은 뭐 잘 모르시죠. 영양사 분들 보시면 이제 같이 조리원들하고 업무를 보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덥고 막 그러니까 겨울에는 모르겠지만 더울 때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상당히 괴롭거든요. 우리 마스크 몇 년 동안 사용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예. 그 작업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착용을 해야지 이물이나 이런 것들 포함되지 않고 위생상으로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 미음 볼게요. 손에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반지, 팔찌 이런 거 안 돼요. 되셨고요. 이 내용들은요. 일반적인 사항들이고 해서 지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내용들이고 왼쪽 날개 알아두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품 보관 장소인데 자, 세 번째 점. 통조림은 상온 보관이죠. 굳이 냉장고 안 넣으셔도 되고요. 올리브유와 들기름 한번 볼게요.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냉장실에서 보관하셔야 돼요. 산패가 얘네들이 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곳. 뭐 그런 곳이나 냉장실. 주로 들기름 같은 경우 올리브유는 냉장실에 넣고 쓰시죠. 자, 마요네즈도 한번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름에는 냉장실. 여름 동그라미 냉장실. 다른 계절에는 그냥 상온 보관하셔도 됩니다. 다른 계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상온 보관. 그리고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박스 2번에 식품의 보관 방법 및 감별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왼쪽 날개 출제 경향 파헤치기 한번 보시면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쭉 쳐놓으시고 방법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점을 유념하셔서 공부하셔야 될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괄호 1번에 물리적 처리법이 나와 있죠. 물리적 처리법. 해서 냉동법과 냉장법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 냉동. 우리 이렇게 좀 구분할게요. 냉동하고 냉장 나와 있는데 요렇게 각각의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냉동시키면 꽤 오랜 기간 저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얘네들이 추워가지고 균들이 죽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냉동은 살균시키지는 못해요. 자, 냉동에 의해서 살균되는 건 아니에요. 살균작용 없어요. 냉동한다고 해서. 자, 그러면 냉장보다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물이 얼게 되죠. 냉동시키면. 수분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의 그 생육이 억제되는 바람에 좀 더 기간이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수분이 얼어. 자, 미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존하는데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죠. 수분이 없어. 수분이 없어로 할게요. 여기 수분이니까. 수분이 없어. 생육이 억제되는 거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쓸어요. 떡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까맣게 까먹고 저 뒤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나중에 보면 막 푸른 곰팡이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생육이 억제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냉동에 했던 식품들을 해동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해동한 다음에 또다시 얼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해동하면 그때 딱 다 써야 돼요. 왜? 해동 후에는 부패가 더 빨라요. 부패 빠름. 제가 글씨를 너무 이상하게 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냉장에 비해서는 좀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냉장에 비한 겁니다. 장기간 보존 가능. 보존이 가능하다. 자, 냉동 같은 경우는 영하 18도씨. 예. 그 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냉장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거죠. 미생물의 증식 억제. 자가 소화되는 것을 또 지연해요. 자가 소화 지연. 그리고 냉장과 냉동을 비교해보면 비교적 단기간 저장, 단기간 보존이 가능합니다. 보존으로 쓸게요. 단기간. 요런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도 확인하셨으면 우리 내용 한번 볼게요. 기억. 자, 냉장고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합니다. 밑줄 쳐놓으시고 내부에 온도계를 넣는 거예요. 내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식품은요. 그 냉장고 용량이 각각 있잖아요. 80% 정도만 채우셔야 돼요. 80% 정도만 저장, 밑줄. 그 다음 디귿 리을은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미음 또 밑줄 칠게요. 냉장고는 벽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이거 실기 파트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열이 또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벽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고요. 냉장 동그라미 여기 쓴 거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화 지연, 뭐 자기소화, 자가소화 똑같습니다. 미생물 증식 저지, 그 다음 변질 지연, 식품 신선도 단기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냉장이에요. 밑줄 치셨죠? 그 다음에 시옷의 냉동실 영하 18도씨 이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18도씨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이하입니다. 육류나 건조 김 있죠? 조미된 김 말고요. 그 김 보관. 뭐 고춧가루 같은 것들도 보관하죠. 밑줄 쳐놓으시고 이응의 냉장실은 0도에서 10도씨 정도 되는 그 공간인데 육류 어류는 상단에다가 보관합니다. 육류 어류 상단. 상단이 제일 온도가 낮아요. 보시면 0에서 3도예요. 0에서 3, 중간이 5도씨 정도. 그 다음에 맨 하단 있죠. 신선실이라고 하는 거, 과일 채소를 넣는 거 하단이 한 7에서 10이거든요. 제가 이제 칸이 없어서 달걀을 이 상단에 놨다가 옵니다. 예. 이게 칸마다 온도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육류 어류 상단 0에서 3도씨 밑줄 쫙. 그 다음 끊어서 유지 가공품은 중간층에 5도씨 이하 밑줄 쫙. 그 다음 또 끊어서 과일 채소류는 가장 하단에 있다. 7에서 10도씨 이하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는 가열 살균법입니다. 자, 요 표를 기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표를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온살균법, 고온 단시간 살균법, 고온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에요. 그러면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온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저온 살균법은요. 63에서 65도씨로 30분 밑줄.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요. 72에서 75도씨로 한 초당이에요. 여기서부터는 15에서 20초.
되셨죠? 그 다음에 고온 살균법. 아까 고온 단시간이니까 이건 고온 살균법은 100도씨 이상에다가 밑줄. 그래서 팔팔팔 끓이는 거예요. 자,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온도대가 제일 높습니다. 130에서 150도씨에서 눈 깜짝할 새죠. 0.5에서 5초 정도예요. 밑줄. 자, 그래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가열 방법, 온도와 시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대상 식품들 보면 쭉 보시면은 우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저온살균법도 우유, 그 밖에 뭐 과즙이라든가 맥주, 뭐 청주 이런 거 들어가고요. 고온 단시간 살균법도 우유 들어갑니다. 우리 우유에만 밑줄 좀 칠게요. 그 밖에 과즙 있고 고온 살균법은 통조림이거든요. 통조림 만들어가지고 그냥 팔팔팔팔 끓이다. 통조림. 그 다음에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우유만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가열 살균법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탈수 건조법이에요. 자, 기억. 미생물의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을 제거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생물도 생물인지라 수분이 꼭 필요한데 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려서 없애는데 탈수 건조법은 건조시키는 거죠. 자, 고기 밑줄 칠게요.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수분 제거 밑줄. 그래서 얼만큼? 수분 15% 이하로 제거합니다. 15% 이하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조시켜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자,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이 있다. 읽어보시고. 네 번째 동그라미 자외선 조사입니다.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자외선 조사 있어요. 밑줄.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식품 내부까지 살균되지는 않아요.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표면만 살균됩니다. 자, 식품 내부까지는 살균되지 않은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 방사선 조사 나와 있습니다. 자,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조사하는 거예요. 밑줄. 왜 투과력이나 살균력은요?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 순이에요. A라고 쓸 뻔했어요. 요 순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얘를 사용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밑줄. 그 다음 밀봉법은 수분의 증발과 흡수, 뭐 해충 들어오는 거, 그 다음 공기가 들어가면 또 산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서 보존하는 방법이고 밀봉법의 대표적인 게 통조림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2번에 화학적 처리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처리법에 관련된 내용이 43회 때 출제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하고. 자, 첫 번째 1번에 염장법이 나와 있어요. 소금에 절이는 거죠. 자, 10% 정도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10% 정도 소금에 절이는 방법에다가 밑줄. 뭐 고등어 자반 이런 거 대표적이잖아요. 해산물, 채소, 육류와 같은 것들을 염장법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당장법은 설탕에 의해 절이는 거죠. 50% 이상이에요. 수치가 다르니까 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50% 이상이어야 방부 효과가 높습니다. 젤리와 잼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산저장법은 피클 생각하시면 되죠. 자,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pH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 밑줄. 초산저산, 구연산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거고요. 네 번째 화학물질 첨가가 있는데 방부제하고 산화방지제가 있어요. 자, 방부제 같은 경우는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작용을 해요. 자, 우리 기억에다 그렇게 써놓을까요? 방부제죠. 뿅 이렇게 날짜가 아니라 그 날개, 그 꼬리를 빼가지고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부패 방지.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방부제예요. 반면에 니은에 나와 있는 산화방지제, 얘도 꼬리를 빼서 쓰는데 산화방지제는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부패 방지가 아니고요. 부패를 방지해 주는 거. 산화방지제는 어때요? 산화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게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질이나 비타민 A, D 등을 함유한 식품. 이거 지용성 비타민이죠. 요런 식품의 산패를 처리하는 거예요. 식품의 산패 처리. 끝까지 쓸게요.
처리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보존하는 건 똑같지만 방부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미생물 작용에 의한 얘네들의 작용에 의한 부패를 방지해 주는 것이고 산화 방지제는 지방질이라거나 비타민 A, D 등을 함유하고 있는 그 식품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약품이에요. 그래서 각각 종류 보시면 돼요. 방부제는 DHA, 데이드로초산, 안식향성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이런 것들이고요. 산화 방지제는 BHT, 그다음 디부틸 히드록시톨로엔, 부틸 히드록시 아니솔, BHA 많이 보실 거예요. BHT하고 BHA하고 밑줄 쳐놓으시고 몰식자산, 프로필 이런 거 토코페롤 같은 것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써 얘가 방부제인지 산화 방지제인지 구분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생물학적 처리법입니다. 특수 미생물을 발육시켜가지고 유해한 미생물이 번식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김과 치즈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핵심 OX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식재료는 채소, 육류, 어류 순으로 세척한다. 어때요? 맞죠? 그래야 냄새 배지 않아요. 기름기도 없고. 그 다음 2번에 화농성 질환자는 조리 행위 하면은 안 되죠. 금지해야 된다. 맞아요.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5. 자, 육류와 어류는 냉장실 상단에서 보관한다. 어떻습니까? 5죠? 1, 2, 3번 모두 다 5였습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그러면 괄호 4번에 감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식품 우유가 나왔죠? 우유는 기억만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신선한 우유다. 예, 거기다가 밑줄 쫙 쳐놓으시고 니은과 디귿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에 어류로 넘어갈게요. 어류는 어때요? 이거 가정 시간에도 많이 배우셨죠? 광택나고 투명한 눈, 돌출된 안구, 그 다음에 선홍빛깔 아가미, 비늘이 막 떨어져 있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누르는 거 이런 거 상인분들이 싫어하시긴 하지만 눌러봤을 때 탱탱한 거 요런 것들이 신선한 어류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밑줄 쫙 쳐주시고요. 자, 리을에 보면 탄력 있는 육질 제가 말씀드린 거 나와 있고요. 광택나는 비늘, 그 다음에 이제 비늘이 가지런히 다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pH가 5.5 전후여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밑줄 칠게요. 왜냐? 이 어류 같은 경우는요. 숙성시켜서 잘 안 먹잖아요. 수조 육류들, 닭까지도 도살한 후에 사후강직 거치니까 숙성시켜서 먹어야 제맛이 나는데 어류는 신선해야 되고 얘가 부패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강직 잡자마자 이렇게 딱 먹는 게 제일 좋고 사후강직 단계 정도까지가 신선한 거예요. 강직 해제된 그 순간부터는 숙성 들어가면서 자가소화 이루어지니까 부패가 막 팍팍팍 진행돼요. 자, 그 이응 동그라미 볼게요. 중성, 살아있을 땐 중성이었죠. 7.3점도 되다가 사후강직에다 밑줄 칠게요. pH가 5.5에서 5.6이에요. 산성이죠. 그렇게 갔다가 강직이 해제되면서 숙성. 숙성하고 자가소화는 같은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가소화가 일어나면서 숙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가 일어나서 알칼리성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가소화 숙성 밑줄 쳐놓으시고 부패 pH 11이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즉 잡아서 바로 먹는 게 좋다. 사후강직 지나면 어류는 신선하지 않습니다. 자, 육질의 변화 과정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박스의 식품의 변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에서는요. 출제 경향 파헤치기 보시면 이 변질이 보시다시피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내용의 차이가 뭐냐. 변패는 뭐고 부패는 뭐고 산패는 뭐냐. 요거 구분을 잘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자, 변질에 대한 내용 차이 밑줄 쳐놓으시고 변질 우리 동그라미 하나 해두고요. 그 다음에 수분활성도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수분활성도 이해하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수분활성도 동그라미 해두시고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괄호 1번에 변질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아랫줄부터 밑줄을 쉴게요. 자연 상태의 식품이 미생물이라든가 빛, 산소, 효소, 수분 등의 변화에 의해서 성분이 변화되고 손상되어 가는 상태를 말한다. 상태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변질, 즉 질이 바뀌는 거죠. 원래 있던 품질이 아닌
질이 바뀌는 거예요. 크게 보면 변질은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살펴보시면 부패, 변패, 산패 있어요. 그리고 발효. 가끔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발효는 좋은 거 아닌가요? 변질 그러면 왠지 나쁜 거 같은데 도대체 발효는 왜 들어있나요? 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질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넓은 범위에서 품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발효가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단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것들은 나쁘지만 발효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큰 범주에서 그 변질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1번 동그라미 부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 뒤에 미생물 번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미생물 번식 밑줄 쳐놓으시고 미생물이 번식해가지고 뭘 변화시키냐면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예요. 미생물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게 부패예요. 그 덕분에 뭐가 나오느냐? 아민,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악취가 막 발생하죠. 악취 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2회와 40회 등 최근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패예요. 변패. 용어가 비슷비슷하죠. 변패는 뭐가 바뀌냐면 미생물에 의해서예요. 이거 똑같아요. 미생물에 의한데 단백질이 아니라 얘네들은 탄수화물과 지방. 요런 것들이 동그라미 해두세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미생물에 의해 변질. 되셨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 세 번째 동그라미 산패 나와 있거든요. 산패. 얘는 지방이에요. 산패. 지방만 콕 빼서. 자, 지방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요거는 산화되는 거예요. 그 결과 알데하이드, 케톤, 알코올 등이 생성에다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 발효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 발효는 탄수화물이 대상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 동그라미.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되는 거예요. 밑줄 쫙. 산패에 관련된 게 43회 때 나왔네요. 그리고 발효는 37회 때 나왔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효가 일어나서 유기산이라든가 알코올 등을 생성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생성물을 만드는 것을 발효라고 하죠. 이거 어디까지나 사람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유지의 자동산화예요. 자, 땡땡 뒤에 상온에서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이에요. 거기다가 밑줄. 그러면 뒤에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돼서 두 번째 줄 보면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생성되어 식품에 악영향을 준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우리 하이드로퍼옥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좀 빗금을 살살살살 쳐놓을게요. 하이드로퍼옥사이드는요. 활성산소의 일종이에요. 우리 건강에도 활성산소가 많으면 안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활성산소의 일종으로서 식품이 산패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하이드로퍼옥사이드예요. 그래서 식품에 악영향을 주는 거고 이 유지의 자동산화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그 유지의 불포화 결합은 공기 중에 공기 중 산소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지의 자동산화. 자연스러운 거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이 드디어 수분 활성도인데요. 수분 활성도 이해하는지 해서 주로 묻고 있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요. 유지의 자동산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수분 활성도부터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